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준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고 받은 사람은 쉽게 잊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뇌물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이나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게 바로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뇌물 이야기 오늘 테마 시사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분이죠.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뇌물입니다. 뇌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뭐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근데 사실 뇌물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사실 이 이야기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야기부터 선물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옛날 선사시대로 올라가 보면 먹고 살기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때도 선물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선물의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뭐 수렵 채집 시대라 할지라도 네. 그 수렵 채집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 거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급 사회가 아니더라도 권력이 수직적으로 나눠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호혜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멧돼지 잡으러 가면 죽을 것 같고 너 좀 잘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유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막 조개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수렵 채집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되지만 예쁜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막 어디서 막 이상한 뼈다귀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어금니 같은 거. 그때부터 목걸이가 등장했구나.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래 고맙다. 내 저 멧돼지 한 반 좀 줄게.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초기의 그 선물은 대단히 훈훈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착할 선자였겠죠. 네네. 그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신에게 선물을 한 문화가 있었죠. 재물? 예, 아. 재물이죠. 아. 재물인데, 근데 좀 살벌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뭐 신에게 바치는 재물 중에서는 사람을 바치기도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아예 갖다 바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저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선물은 기쁘게 해주는 거. 근데 뇌물은 받는 사람에게? 네,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것. 근데 서로에게. 뇌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뇌물은 누군가 일방에게는 부담스러운 거, 부담을 주는 것, 또는 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뭐 이해관계에 얽힌 거. 네. 뭐 이렇게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라면 뇌물은 좀 이해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주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 일방에게는 반드시 부담을 주기도 한다는 것. 뭐 이렇게 그러면 구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 너무 원시시대로 가지 말고 명절에 이제 그 선물 주고받는 좀 우리 풍습도 있었잖아요. 뭐 그 참치 세트라든지 식용유 세트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선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죠. 다르게 볼 건 아닌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갑자기 올리브유 가격이 오른 시점에 혹은 뭐 그 선물 중에 시중에서 잘 구하기 힘든 한정판 참치 세트다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뭔가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딱 열어봤을 때 그 선물 세트가 전혀 미안하지 않는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치약 3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뭔가 이게 햄도 좀 고급스럽고 이럴 때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진짜 저 어릴 때 옛날에 보면 그 양말 3켤레 들어있는 선물 세트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이 참치 선물 세트는 되게 고급이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식용유 이런 거 많았고 김 이런 것도 많이 선물로 갖고. 근데 혹시 두 분은 이제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보는데 이건 좀 과하다 싶으면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좀 난생 처음으로 소고기 세트가 한 번 왔는데 오. 내용물이 너무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 받기가 좀 부담스러워 전화를 했죠. 예. 그랬더니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서 살짝 망설이다가 그냥 네, 결국에 맛있게 받고만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공직 사회에 잠시 제가 있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서 우연히 그 공직 사회에서 만났던 후배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마침 그때 명절이었어요. 양쪽 손에 선물 세트를 한 10개인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저를 줄 줄 알았어요. 끝까지 안 주고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지위가 없었을 때니까 하나도 선물이 들어온 게 없었는데 그래서 야, 현직일 때와 현직이 아닐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어떤 공직자 집 앞에는 뭐 산더미처럼 선물이 쌓이기도 한다. 명절 때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예. 그게 과연 선물일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좀 잉여 생산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생한 거를 표하는 의미에서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나누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마케팅이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서 무슨 날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날은 뭐 어떤 것을 선물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마케팅을 세뇌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기계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날이 오면 선물 줘야지, 선물 받아야지, 안 받으면 서운하고 예. 대표적인 게 뭐 우리의 명절도 아닌데 뭐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라든가 뭐 이런 때 보면은 뭐 초콜릿? 예, 뭐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볼 때 좀 그 얘기니까 변질된 게 아닌가 싶기도 요즘 해요. 두쫑코가 그렇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냥 일반 초콜릿 주면 선물이고 두쫑코 혹시 뇌물일까요? 뭐 두쫑크 같은 맥락을 지닌 음식들이 이렇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보면 무슨 뭐 특별한 라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자 허니 버터칩 이런 거 막 유행을 할 때는 그때 예. 그 뉴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뭐. 예. 그걸 한번 구해서 집에 가는 날 있었는데 이렇게 떳떳한 자신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그 봉지를 2개 들고 가면서 네. 이게 아빠야 뭐 이러면서 이제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돌아켜보면 왜 이거 그렇게 그때 난리를 쳤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뭐 희소하다라고 그러면 뭐 두쫑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담이죠. 네, 사실 네. 농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선물의 가액을 가지고 선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이제 청탁 금지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준을 여러 가지로 갖다 대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냥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의 뭔가를 받으면 접대를 받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한 그다음에 건데 이제 선물 가액도 이제 일반 공산품이냐 농축수산물이냐에 따라서 따라 이제 가격이 좀 차이가 다르고 있고요. 한도액이 다르죠. 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대상을 선정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기자, 언론인을 껴야 되냐, 뭐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들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느냐, 네네네. 뭐 이런 논란이 많고 그랬는데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나 그 이해관계의 어떤 속내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액면가로 돈으로라도 일단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논란은 많았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과한 선물을 주고받는 데는 약간의 어떤 그 뭐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는 내고 있다고 생각. 물론 부작용도 있겠죠. 그거로 인해서 뭐 99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고 검사들 뭐 그렇게 한다든지 검사 세트라고 해서 피해 나오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그렇죠. 일도 있죠. 네. 근데 뭐 법이니까 명확한 선이 없으면 그 네. 법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작용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 한국사 역사에서 그걸 딱 이렇게 선을 그어준다라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물이냐 뇌물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닌가요? 주는 사람의 의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들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이제 어쨌든 궁여지책, 불가피하게 이제 액수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고 본질적으로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물과 뇌물을 가르는 거는. 그 의도대로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뇌물죄에 저촉이 되는 거고요. 네. 의도가 그렇지만 그 의도에 따르지 않으면 사실 뇌물죄가 이제 성립 여부가 이제 또 논란이 좀 되기도 하죠. 사실은 뇌물죄는 사실 공직자들한테만 국한된 맞아요. 거잖아요. 예. 헌법인데 예전에 역사 속에서 보면 굳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 뇌물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주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왕소군. 예. 요즘 뭐 우리가 출래 불살춘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봄은 봄이 돼 봄이 아니다. 뭐 그런 그때 한나라 원제가 그 화공이 그림을 그려서 궁녀들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이쁜 여성을 취했는데 왕소군은 일부러 이제 그 화공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예쁘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한 번도 선택을 안 했죠. 안 예쁘니까 그림을 보고. 근데 오랑캐가 와서 미인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원제가
얘는 안 예쁘니까 얘를 바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오랑캐한테 바쳤는데 바칠 때 보니까 미인인 너무 거죠.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했다고. 근데 왕소군이 결국은 오랑캐한테 잡혀가서 그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자라지 않는데 그걸 보면서 화초가 자라지 않는 곳이 어떻게 봄일 수 있냐.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호지 불화초 춘래 불사춘이란 시를 적었다 그래요. 봄은 봄이 돼 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화공한테 뇌물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됐던 거고요. 옛날에는 또 역사 속에서 보면 뇌물이 꼭 돈이나 물품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를 그렇죠, 뇌물로 그렇죠.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왕조끼리는 이제 혼례라고 하는 형식을 띠지만 사실은 인질 비슷하게 서로 집안 대 집안에서 인질로 잡아놓는 문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주고받던 문화에서 이제는 돈이나 현물이 주고받던 문화로 전환돼 온 것이 뇌물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판결 보면 와, 다 흥분을 하고 봤는데 뭐 대가성이 없다고 보여서 무죄다.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석의 어떤 차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제약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막 팔 때 그거를 처방해주는 의사들을 이제 막 세미나 초청을 해가지고 막 강연 한번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강연하면 막 돈 엄청 주고 그럼 이제 본인은 그냥 강연료를 받은 거지만 그 뭐 명확한 대가성인 이제 금액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는 되는데 결국은 뭔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건네려고 할 때 그렇죠. 그것은 이제 대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에서 너무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할 때 학기가 끝나고 겨울이었어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장갑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고맙다. 우연히 만났어 거리에서 네. 우연히 만났다. 근데 그래서 딱 받고 이제 쓰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A+를 못 받으면 자신이 이제 얘기가 막 너무 길게 나오는 거죠. 너무 직접적이다. 예. 그래서 학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못한다 그러고 네. 그냥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돌려줄까 말까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내가 잘 받을게 하지만 그런 할 수 없다. 자유당사주적인 내가 받는 거고 찍는 거다. 이거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의 에피소드인데 네. 이걸 넓혀 보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그 뇌물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 공직자에 한정이 되죠.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그 빈틈이 지금 나타나는 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질 않으니까. 근데 준 사람들이 다 뇌물로 줬지 선물로 줬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사실은 좀 빈틈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또 이제 뉴스를 타고 있는 공천 헌금. 저는 그래서 언론 용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그죠? 공천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언론이. 공천 뇌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실제로 많은 정치 새내기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네. 돈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돈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누군가가 뒷돈을 주는 형태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저는 이제 약간 진영 논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전 굉장히 부패한 정치 집단인 것이고 본인들끼리 공천 헌금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진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내는 돈이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같은 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욕할 때는 그게 아주 좋지만 본인들한테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비리가 아니야, 부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헌금의 헌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제 그 뭐 봉헌한다, 공헌한다 다 같은 헌자죠 아마. 그렇죠. 사심을 다 버리고 위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천헌금이 뭐 그런 거예요. 공천장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뇌물죄가 공직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정치인한테 적용되는 법률은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정치자금이 이제 정해져 있죠. 과도한 정치자금을 받는다거나 또 무습한 방식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금지하는 건데 공천헌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헌금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쓰고 있지만 정치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모호한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분명한 대가성이 있는 거고 공천이라는 걸 바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죄에 관련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가깝다고 예를 봐야 들어서 될 이제 것 배지를 같습니다. 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치 자금이 되지만 또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은 또 공직자로 공직자니까. 분류가 돼서 뇌물죄가 그렇죠. 또 제가 성립되거든요.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그렇죠. 정치자금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뇌물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 공소시효를 놓고 지난 연말까지였느냐 아니면 더 연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공소시효가 그렇죠. 끝나는 거고 뇌물죄로 보면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런 수수가 이제 사실이라면 아직 정확하게 법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공직자였냐 아니었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특히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뇌물의 변천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째 이제 가장 확실한 게 이제 빳빳한 현찰인데 현찰의 전달 수단이 좀 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과 상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좀 멀리 가보면요. 조선시대 이제 경국대전의 기초가 됐던 게 대명률이라 그래서 중국 이제 명나라에서 정한 법률 체계를 그 우리가 조선에서 그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새로 만들었지만 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률에서 많이 따와서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리라는 게 있어요. 장리법. 장리라는 게 뭐냐면 뇌물 받은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엄격한 그 이제 규제가 있고 처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대명률을 만들었던 명나라 자체가 뇌물 때문에 망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군역을 두고서 그러니까 뭐 공명첩 같은 거를 남발해서 서구의 교황들이 면벌부를 만들었다면 조선에서는 공명첩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 이제 이름을 쓰지 않은 그 첩을 만들어서 주고 대가를 받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매관매직하고도 연결이 되고 신분 세탁 내지는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군역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전부 양반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군역이 거치지 않으니까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고 또 이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잘못된 관행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현찰 전달 수단은 뭐 이것도 변천사가 있는 게 처음에 사과 상자로 갔다가 1억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사과 상자. 근데 그거는 이제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전에. 그래서 찻대기가 나왔죠. 그렇죠. 너무 무거워. 그렇다고 이제 케이크 상자로 갔다가 네. 5만 원권 나오고 이제 바카스 상자로 가고 이 특정상표 얘기해도 되나? 그죠? 네. 이렇게 바뀌는. 정확히는 비타 500 상자였습니다. 네. 아 그랬나요? 네, 예. 3천만 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5만 원권 그때 발행을 하느냐 마느냐 때 그때 사회적으로 되게 논란이 됐거든요. 이러면 뇌물이 더 극성 심해진다. 이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 검은 돈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 이 이제 반대 논리도 좀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5만 원권이 등장을 하면서 혹시 이제 부피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근데 현찰 말고도 사실은 현물도 좀 많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물 퍼레이드를 보여준 게 이번에 김건희 씨죠. 네, 뭐 무슨 백이라든가 뭐 구두, 뭐 귀금속 목걸이 뭐 등등을 포함해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다양한 그 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뭐 했다. 그 전에는 말도 있었고 말도 제공했었고. 아 그렇네. 네, 말도 있었고. 그래서 뭐 미술품 같은 거는 뭐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 거예요. 미술품은 또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하나 액자 하나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걸어주면 옛날에는 또 이제. 미술품 사실은 돈 세탁 용도로 많이 맞아요. 악용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옛날에 MB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납 뭐 이런 또 있었고 거죠. 양복도 받았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곧 옛날에. 몇백만 원짜리 아. 양복. 그때 이제 그때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나오고 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양복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모 의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긴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다양하죠. 옛날에 이제 사실상 의사들, 약사들은 그 리베이트 역사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의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의약 분업하기 전에는 모든 병원에서 약을 다 처방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뭐 예를 들어서 두통약 100알 신청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한 200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증을 붙어가지고 돈을 주는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리베이트가 그다음에 하고. 이제 그 제약회사 법인 카드를 주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의약분업
결사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처방권 놓고도 얘기했었고 제조약과 관련된 아까 말했던 뒤에 있는 그 이권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또 서민 생계형 뇌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경험을 한 게 초보 운전 때 한번 그 신호 위반인가로 걸렸어요. 그 면허증 내놓으래요. 그냥 저는 아주 그냥 순진하게 냈더니 그냥 진짜 처리할까요? 이러더라고 교통경찰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예? 그렇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본 적이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근절됐지만 딱 내밀면서 한두 장께 접어서 주는 서민 생경 뇌물도 사실 있었잖아요. 면허증 뒤에다가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내 아버지들이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죠. 아버지들이 네, 이게 딱 걸렸는데 많이 갑자기. 이제 그건 근절됐다고 사실 촌지도 많았잖아요. 네, 네. 그죠?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 선생님들 만나러 가면 왠지 봉투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촌지 문화는 좀 많이 근절이 됐다고 보세요. 그 규모는 확연히 확실히 줄었고, 근데 이제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한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진화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받는 사람이라든가 주는 사람은 확연히 줄었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상품권이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뭔가 완전히 근절되었다라고 보기는 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서민 생계형 말씀하시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떼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떼법. 떼 쓰면 된다고 해서 철거민들이라는 전장님 이런 쪽에서 뭐 떼를 써서 뭐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 뭐냐면 예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7호 사업이니 뭐 새마을이니 일을 주는데 이제 일을 30명한테 줄 수 있으면 그냥 30명한테 쿨하게 주면 되는데 25명한테만 일을 줘요. 5장은 홀딩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용이냐면 와서 떼 쓰는 사람들. 막 뒹굴뒹굴 굴르고 막 책상 발로 차고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평상시 와서 선물에도 좀 갖다 주는 사람들. 공무원한테 챙겨줘야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챙겨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민들이 인식 속에 딱 뇌리에 박힌 거예요. 아, 떼를 쓰면 나온다. 조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걸 오히려 활용해 먹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끝이 없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테마 시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그리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뇌물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뇌물 현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풍부하게 얘기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너무나. 앵커님은 없으세요? 누구 저요? 네. 제가 뇌물을 받은 경우 뭐 아무거나. 저한테 뇌물을 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뭐가 나올 게 없잖아요. 저한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프리랜서인데. 자, 이제는 좀 현상 말고 좀 진단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뇌물 수수는 후진국형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단언코 그렇다고 봅니다. 단언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그만큼 투명화되지 않았다는 거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사회라면은 그 곁다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건데 우리는 듬성듬성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네. 틈을 메워주는 게 소위 말해 뇌물이라는 방식인 거고 그를 통해서 자리를 얻거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사업적 어떤 그 성취를 이루거나 이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네네네.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부정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 부패를 하는 공직자들이 현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후진국형 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고 그게 투명하다면 뇌물을 줘서 뭔가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그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하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있는데 미국을 한번 봅시다. 그럼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로비스트도 있고. 그래서 로비스트가 하면서 물론 이제 투명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음지에서 뭔가를 로비를 한 게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면서 입법을 요구를 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른바 기부금이다. 후원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그럼 이 돈의 성격을 뭘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사실 뇌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의 이제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류의 역사가 뇌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뇌물을 억제하려고 했던 역사이기도 한 거죠. 네. 그 뇌물이 억제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내가 뇌물을 써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절차를 다 지키는 것은 나한테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제 실제로 많은 시스템의 하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게 이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무리 기준을 지켜도 에이 그러면 공무원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지고 하니까 계속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늘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없애겠다라고 해버리면 계속 그 음지에서 그것이 지하 경제로 막 돌듯이 돌아가니까 네. 미국 사회는 아마 그 로비스트의 부작용보다 그 로비스트라는 것이 결국 미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청원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막 시위를 하는데 그 장애인 단체가 직접 국회의원하고 협상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로비스트 변호사가 국회에 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양질의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 로비스트라는 취지가. 근데 그 로비스트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물이 오가고 자문료가 오가고 이제 그런 일이 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드러났을 때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나라다, 미국은.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을 줄 수 있거든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후원을 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뇌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칼로 무자르지 딱 경계를 지어서 여기까지는 선물이고 여기부터는 뇌물이다. 그리고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후원금,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에 국회의원을 향한, 의원을 향한 거기에 뇌물성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도 기준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어떤 그게 기준이 되는 건데 제어가 되는 거죠. 제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뭐 그것도 피해가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쪼개기로 해갖고 한 사람이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는 거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뭐 더 많이 낸다든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또 기업들은 뭐 끊임없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의도에 가면은 국회의원 수보다 한 10배 정도는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뭐 공직사회에서도 이제 서울 사무소, 여의도 사무소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어떤 기초적인 어떤 로비 문화가 싹트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그들이 또 쓸데없는 말 만들어갖고 찌라시라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엉뚱한 정치적 루머를 생산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로 잡히고 대관 업무도 일정 정도는 공식화 시켜주고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비용도 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뭐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받는 사람들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보상받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 내가 보상받는 거라 생각을 하지 어떤 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절차를 내가 조금 빨리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분이 뭔가 노리는가 봐요. 갔는데 책을 200권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 200권 뭐 하겠어, 집에서. 그냥 200권을 사는데 사놓고 또 뭐 돈을 더 내요. 책값만 내는 게 아니라 뭔가 후원금처럼 또 내는 거죠. 이런 출판 기념회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은 편법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차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돌린다. 그러면 아주 그 미풍양속에 들어가는 한국의 부조 문화를 악용을 해서 사실상 합법을 가장해서 하는 그러면서 그걸 피감기관에 돌려버리는.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는 사실은 상식의 범죄에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 불가피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이 갖는 역작용도 있어요. 뭐냐면 나 접대 받았어. 근데 100만 원 안 넘었어. 그러니까 나 문제 없어.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주장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죠? 가끔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아, 좀 대단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믿고 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이제 그 함은 그대로 열려 있다. 이래 버리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이제 게리 베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연구가 이 뇌물 연구거든요. 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다라는 거죠. 부정부패나 비리나. 그래서 이제 그 게리 베커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이 더 공무원들 간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우를 더 잘해줘서 이 사람들이 뇌물이 걸렸을 때 완전히 이제 다 잃어버리는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뇌물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돈 잘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 뇌물을 신경 쓰지 않도록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감시 시민사회가 굉장히 감시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때부터 청렴도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공직자 봉급이 엄청 세다면서요. 이거면 먹고 살만하지. 너 뇌물 받으면 안 돼. 딱 하고 만약에 걸리면 요즘 유행하는 폐가망신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싱가포르 예를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요. 곳이죠. 예. 아까 그 학자의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공직자들의 지금 급여 수준이라든가 수익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 신문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내본 걸 보니까 직장생활 한 20년 한 사람들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 대기업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재벌기업 다니는 부장급 직원하고 7급 내지 6급 정도 되는 공직자하고 생활 수준을 봤는데요. 월등히 공직자가 높아요. 그래요? 일단 대기업 부장급 정도는 겨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그러니까 겨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뭐 아파트 하나는 기본이고 거기에 뭐 더 저축 액수나 이런 것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는 액수는 현찰로 받는 액수는 더 적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대출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예를 합산해서 들어 보면 세종시 공무원들 같은 이제 아파트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싸게 들어갈 수 있게 입주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대구 공무원들이 그 예천으로 경상북도 도청에 옮겨가면서 그 지역에 짓는 아파트에도 우선 입주권을 주고 그래서 로또 당첨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혜택까지 따지고 보면 결코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다. 공직자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런 뇌물을 받고 하는 공직자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사실은 이 뇌물과 관련되고 이런 가장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됐던 건 선거 때였어요. 선거 부정.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을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 돈을 안 쓰는 선거를 하자. 사실 로마라는 사회가 그렇게 패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선거, 뭐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에게 공화정 때, 네, 공화정 때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그걸 뽑기 위해서 또 식민지 속주에 가서 그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부패한 귀족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제국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 과거에도 보면은 그 뇌물의 어떤 그 부작용과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매관매직이었어요. 맞아요. 네, 매관 그래서 이제 갖다 돈 바치고 네, 맞습니다. 벼슬 하나 얻어 가지고 이제 원님 돼 가지고 골 내려가서 다 이제 본전 뽑고 거기다 이제 추가 이익까지 파생을 시키려니까 고혈을 짰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로마 명나라 할 거 없이 조선도 그랬고 사실 어느 나라나 그런 것들이 만연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싱가포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갖고 잡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바로 잡힌 측면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매관매직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계를 지금 도대체 되돌려도 몇백 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근데 가끔 그 지금도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느낀 건데 막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지? 저 사람이 저거 전공이었나? 전문가 아닌데? 저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개념이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막 모여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뇌물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그 구조와 바탕은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요. 갑에게 뭔가 을들이 이게 어필하기 꼭 위해서. 갑을이라는 게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 아쉬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을이고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갑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갑을 관계. 그게 이제 갑을 관계라는 개념이 저는 옛날에 그 수직적 관계가 이제 통용되던 시절에 계급이 있었던 시절에서 지금 수평적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직 관계가 완화된 측면이 갑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급이 그러니까 네, 저기 그렇죠. 수평적 관계로 네, 바뀌는 새 개념이 그렇죠. 갑을이다. 근데 이 아. 사람의 그 직책이라든가 하는 일에 따라서 갑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또 자신이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옛날 수직적 관계였을 때 고위층이나 공직자 같은 모습을 면모로 보이는 거고 수평적 관계에 동등한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야 하고 언짢아하고 속상해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쳐야 되는 을의 입장이 된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고 그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자유당 때 고무신 돌릴 때 그때 고무신 돌린 사람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갑인 것 같지만 그 한정된 그 상황 안에서는 유권자가 갑이니까 그렇죠. 잠시 갑에 잠시 을이 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갑한테 고무신 돌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대기업이 옛날에 뭐 문제가 많이 될 때 국세청 구급 직원에게까지도 명절날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돌렸었거든요. 국세청 구급 직원이 뭐 갑을 관계로 따져보면 대기업하고 을이겠죠. 근데 어떤 업무에 딱 들어가면 그 구급 직원이 어떻게 뭐 시비를 거냐 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세무조사 딱 네. 들어가는 순간 되면 이건 그냥 슈퍼 울트라 갑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 부모님이 누구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대기업에서. 근데 그러면 그 바탕에 갑을 관계가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뇌물의 어떤 그 생명력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네. 뭐 그런 거는 100%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갑을 관계라는 게 저도 평생을 프리랜서고 뭐 라디오 방송 되게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라디오 이런 거 가끔 들으시면 그 출연료 나오면 PD한테 좀 갖다 주냐고. 왜 저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40년대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갑을 관계와 우리가 말하는 욕망,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송을 무난하게 하려면 옛날에 아버님이 출연료가 엄청 많은 걸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액수를 떠나서 액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갑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연하게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아 내가 좀 더 여기서 좀 잘해야 되나? 요게 이제 조금 오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선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때부터. 아버님이 참 이 세상 변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출연자가 갑인데 그런가요? 섭외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죠? 아니 뭐 그래도 뭐 갑자기 뭐 개편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루머들이 많았죠. 이제 PD가 왕이다. 뭐 그리고 뭐. 그거 이제 진짜로 이제 방송 매체가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대중에 노출될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을 때는 얘기지. 3사 체제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능 PD 이런 거 가수 아이돌 모시기가 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지금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권력이 이동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악 PD나 이런 쪽 방송 연출을 하는 PD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기획사 시대가 되면서 기획사로 권력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기획사가 스타를 한 명 출연시켜주는 대신 끼워 팔기로 신인도 한 명 갖다 출연시켜줘라 이렇게 거꾸로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갑을의 위치나 양상은 변화되더라도 갑을이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뇌물이 발생할 소지는 언제라도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이제 투명한 시스템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 말고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의식 개조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거기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좀 순치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 선물의 성격으로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선물 주고받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는 게 예. 저는
대학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더니 생일이라고 후배들이 막 책하고 저 티셔츠하고 막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 이전에는 저는 누구 선물을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보니까 막 생일이다 뭐다 그러면 막 선물이 주고 야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도 받았으니까 또 그 선물 준 친구들 생일 잊지 않고 꼬박꼬박 저도 해마다 챙기고 그랬는데 그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선물이 참 순진했어요. 그때는 책, 티셔츠 뭐 이런 걸 주로 선물로 주고받고 그랬는데 요즘 책 주면 욕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속으로 이 선물 문화라는 게 참 이렇게 향기로운 거구나. 이렇게 참 나도 선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그 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새길로 잠깐만 빠지겠는데요. 네네네. 제가 특정 메신저 이름은 얘기했는데 특정 메신저가 자꾸 생일을 노출을 시켜줘가지고 그죠? 그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몰라도 되고 모르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일이 딱 해서 선물을 안 주면 뭔가 찜찜하고 선물을 안 받으면 서운하고 막 이런 문화가 또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물 또 보내기도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쿠폰 예. 주고 이러면 되니까. 맞아요. 그죠? 저도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선물이 친구들이 생일이 뜨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가깝게 교류했던 댓글이나 주고받은 사람이면 생일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라도 했는데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 마음속으로 누군 하고 누군 안 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그렇죠. 나도 그렇지. 받지 말자. 네. 속 편하게 그냥 이렇게 네. 해버리고. 네. 근데 이제 딸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 생일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누님이라든가 이렇게 조카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선물을 주는데 아까 선물 주는 방식이 워낙 간소해져서 그냥 뭐 버튼 몇 개 누르면 선물이 가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선물 문화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선물 그 선한 의미로 주는 그런 선물 문화가 활성화되면 뇌물 문화 과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거나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관행화되고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진 주고받는 것이 정착되면 나쁜 의도나 과한 의도를 가진 선물은 오히려 퇴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뇌물하고 연결을 해서 볼 때는 조금은 그 선물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짚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제 개인적인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98년 2월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IMF가 터지고 그때 이제 훈련소에 뭐 부모님 오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딱 그때네. 딱 네. 사라지고 100일 휴가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2등병이 휴가를 나가는 거죠. 맞아요. 2등병이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1병 달아서 휴가를 가는데 2등병이 갔다 들어오니까 4박 5일 휴가 갔다 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한 명씩 뭘 사들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통닭 한 마리, 뭐 빵 10개. 그게 복귀하면서. 한 2달 3달 지나하니까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피자 30판을 사온 거예요. 피자 30판을.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앞 위병소까지 나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철없는 병장들은 막 자기 혼자 한 판 들고 먹는 거예요. 오해 그러면서 다음 휴가자한테 야, 너 뭐 가져올래?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막 갑자기 막 어떤 가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부담되죠. 그때 어떤 병장이 있었는데 그 피자 온 날 오늘까지만 하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좋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것이 변질된다면서 오늘까지만 하고 앞으로 2등병은 휴가 갔다 오면서 어떤 것도 사오지 마라라고 딱 그 병장이 선을 한번 그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휴가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수혜자였네. 네, 저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선의를 다 이해를 하지만 인간이 그거를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저는 좀 나약하다고 봐요.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는데 뭐 명절 혹은 뭐 이렇게 스승의 날 이럴 때 보면 뭐 작은 것이 하나 주십니다. 근데 끝날 때 아무것도 안 주신 분을 기억해요. 그 심리가 있죠. 예, 기억을 하는 거죠.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닌데 기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애가 막 말썽을 피우고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저 집 엄마는 어떻게 아무런 감사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나약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받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조금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우리 사회 도처에 그 모 병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중하고 뭔가를 제어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과한 것을 피해가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선인들이 현인들이 저는 우리 사회 도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병장님이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터 빅셀의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발리의 사제는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 이런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사제들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 지역에서. 뭔가를 가리키면 다 그걸 사제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제가 오리를 가리키면 오리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겸손한 사람이라. 내가 저걸 다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까 봐, 나한테 그걸 바치는 힘들까 봐 자제해서 아주 가끔씩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명분을 얘기하면 사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산스크리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평생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곤함은 곧 현명함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발리의 사제가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건 정치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피터 백셀의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리의 사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만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 이 말을 좀 그 뇌물 이런 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멋있는 말이니까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뇌물이라는 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 당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 스며드는 걸 막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리하는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